네, 안녕하세요. 선진국 투자 전략 담당하는 김일혁입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이번에 연간 전망해요 말씀드렸더니 야, 뭐 한치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연간 전망을 하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리서치 밖에 있었던 게 한 2년 있었고, 그래서 횟수로는 한 9번 정도, 지금 9번째 연간 전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간 전망을 하면서 저희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연말 전망 아닌가? 근데 연간 전망의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많은 매니저분들이 내년 한 해를 바라볼 때 이게 진짜 하얀 도화지에 어쩌면 좀 막막함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각자 애널리스트들이 나름의 스케치를 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케치를 할 때는 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먼저 그리기 마련인데요. 그러면 내년을 전망할 때, 내년을 스케치할 때 그러면은 어떤 게 중요한 걸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미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미국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정책 중심으로 풀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은 사실 통화 완화 기조가 사실상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시장에 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재정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는가. 그래서 그 재정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그리고 의회 권력이 뭐 지형이 이미 짜여졌다면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책을 바탕으로 저희는 내년 전망을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추가 부양책인데요. 이거는 뭐 경기를 막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그 충격, 그거를 최대한 경감해 보겠다라고 하는 릴리프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공격했던 바이든 후보의 포인트는 코로나19 대응 제대로 못하지 않았냐라는 거였고요. 그 공약이 잘 먹혀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되었죠. 물론 이제 아직 공식 당선 인증을 받진 못했지만 제가 이제 계속 당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제 인수위 웹사이트에서 4대 최우선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제시한 게 코로나19 대응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을 저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꽤 큰 규모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여기에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는데 과연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수 있겠나. 저희도 생각해보면 대규모 부양책이 나온 데까지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각으로 내년 1월 6일에 조지아 연방상원의원 2석이 날린 그 선거가 또 진행될 예정이죠. 그 전까지 뭐 추가 부양책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그 이후엔 될 가능성이 있고 대규모로 될 가능성도 저희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지원하는 게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 두 당의 의견차가 제일 컸던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또 워낙 금액도 큽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은 대규모 부양책이 되고 안 들어가면은 소규모 부양책이 되는데요. 저희는 주정부, 지방정부 지원은 오른쪽 아래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수가 너무 많이 부족해질 거기 때문입니다. 주정부, 지방정부는 더욱이 이게 코로나19 대응을 하는 최일선에 있죠. 그래서 보건 관련된 지출들을 다 이쪽에서 하는데요. 이쪽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면 저희는 상당히 코로나19 대응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주정부, 지방정부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는 사실 민주당 주지사나 공화당 주지사 그 구분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지금은 재정이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저희는 주정부, 지방정부 지원이 포함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선거 이후에 아직은 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 저희는 바이든 후보의 공약 그리고 인수위 홈페이지에서 첫 번째로 있었던 게 코로나19 대응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총 6가지 과제를 제시하는데 가장 먼저 맨 처음에 있었던 게 코로나19 검사를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검사를 늘릴 뿐만 아니라 이걸 다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또 핵심은 래피드 테스팅입니다. 이 래피드 테스팅은요. 마치 그 임신 테스트기처럼 이렇게 검사한 다음에 금방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15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5짜리 이 검사인데 이미 일부 유럽과 미국 항공사에서는 채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쓰고 있냐?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 혹시 내가 항공기에 탔을 때 그 안에 확진자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다 있는 거죠. 그 우려 그리고 걱정을 좀 덜려면은 사람들에게 다 탑승하기 전에 검사를 해서
15분 뒤에 검사 결과가 나오고 음성인 사람만 탑승시키면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여행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서비스업 수요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왼쪽 아래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문을 닫은 상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야지, 그래서 항공기도 안전한 것 같으니까 예약도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숙소가 좀 마땅치 않은 거죠. 그리고 숙소가 많지 않으니까 가격은 또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폐업의 비중이 이렇게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서 코로나19가 백신 때문에 뭐 많이 없어지고 뭐 아니면은 경제가 금방 뭐 재개방되고 정상화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공급이 과연 그만한 속도로 따라올 수 있을까? 좀 의문이고요.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물가는 소비자 물가 지수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업 물가 그리고 물가가 좀 자극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서비스업 그리고 경기 민감주, 특별히 여기서 업종으로 따진다면은 경기 소비 업종 그리고 산업 업종이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프라 투자 정책은 스티뮬러스입니다. 이게 스티뮬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릴리프하고 좀 다른데요. 릴리프는 충격을 경감시키는 게 핵심이고요. 스티뮬러스는 진짜 말 그대로 띄우는 게 핵심인 거죠.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때 향후 4년 동안 첫 임기죠. 4년 동안 2조 달러 규모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꽤 세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바이든 후보가 12년 전에 부통령이었죠. 근데 당시 부통령일 때 이 정책이 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차트 왼쪽을 보시면요. 당시의 경기부양책은 경제학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게 실제로 경기를 띄우는데 도움이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랬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2009년 6월 그리고 그 이듬해 2월과 7월에 조사를 한 건데요. 여론조사를 시민들에게 이제 어떤 경기부양책이 나와야 되냐 아니면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보시는 막대기를 보시면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지출이 더 필요하다라고 응답하는 사람 비중이 이렇게 쭉 줄어들죠. 뒤로 갈수록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재정 적자를 줄여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왜 그러냐? 당시에 1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 정치적인 지형 그리고 상황은 훨씬 좋았어요. 당시 클린 스윕, 그러니까 대권뿐만 아니라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다 확보하게 되는데 정작 통과를 시키려면 공화당 상원에 뭐 어느 정도의 용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1조 달러 되는 규모를 8천억 달러대로 이렇게 쭉 떨어뜨려서 공화당에 제시를 합니다. 공화당이 비싸, 좀 더 깎자. 7,870억 달러로 이제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됐죠. 그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사실 금방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공화당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헛돈 썼다. 왜 경기부양효과가 안 나오냐? 잘못 쓴 거 아니냐?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오바마 정부를 계속 좀 공격을 했고요. 그 영향 때문에 2010년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의석을 상당히 많이 잃습니다. 하원 의석이 257석이었는데요. 64석을 잃었고요. 상원은 57석이었는데 6석을 잃었습니다. 상원은 다수당 지위를 가까스로 유지했지만 하원 다수당 지위를 뺏기면서 사실 그때부터 뭐 재선이 되면서 총 6년의 기간, 남은 기간 동안 공화당은 계속 오바마 정부를 좀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그때 배운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려면 정말 세게 하자라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증세는 저희는 적어도 2022년 중간선거 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공약을 내놓지만요. 모든 공약을 지킬 수 없죠. 더욱이 이제 우리가 A, B, C라는 공약이 있을 때 이 순서가 A, B, C로 하는지 아니면 C, B, A로 하는지에 따라서 공약을 많이 지킬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증세라는 정책을 먼저 쓴다면 저희는 2022년 중간선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민주당에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에게 중요한 건 경기를 확실하게 부양해서 민심을 확 얻고 2022년에는 어차피 상원 중간선거에서 상원의 현직 공화당 의원들이 많은 선거구가 대거 이제 선거를 치릅니다. 그래서 의석을 상당히 많이 뺏어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 부양을 세게 하고 증세는 나중으로 미루고 한마디로 경기 부양은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엑셀이고 증세는 브레이크라고 한다면은 동시에 밟지 말자.
확실하게 엑셀을 밟아서 쭉 앞으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해보자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인프라 투자 정책, 특별히 이제 친환경 인프라 투자는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 앞에 말씀드린 릴리프 정책, 추가 부양책이 좀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독점 정책은 사실 양당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반독점법을 아예 개정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지금의 반독점법으로는 규제가 좀 쉽지 않다라는 입장이죠. 반대로 공화당은 반독점 규제 필요하긴 한데 너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걸 개정해서 플랫폼 기업을 쪼개는 것까지는 우린 반대다라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된 지금 현재 상황에 그러면 반독점 정책은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대중 강경책을 상당히 세게 썼죠. 근데 왜 그랬냐? 대중들에게 반중 여론이 워낙 셌기 때문이에요. 그런 여론들을 충분히 좀 활용해보고 싶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비슷하게 대형 기술 기업들의 지배력에 대한 대중의 경계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아래 차트를 보시면요. 이 브랜드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라는 여론조사인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그렇게 부정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죠. 오른쪽 차트를 또 보시면요. 어떤 기업이 너무 큰 힘을 갖고 있다고 느끼냐 해서 페이스북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저희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더라도 반독점은 계속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기업들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백신이 보급되더라도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나는 데까지 시간은 조금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버틸 다른 뭔가 정책들이 필요하겠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증세를 연기한다면 진보 진영에서는 야, 너 이게 증세해서 형평성을 맞추라고 너를 뽑았는데 증세 안 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집토끼들이 떠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충분히 정책 목적으로 이 반독점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외 정책은 사실 제가 준비한 총 5가지 정책 전망 중에 한국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는 뭘 잘해? 라고 물어보면 다 경제라고 얘기했죠. 바이든은 뭘 잘해? 라고 물어본다면 외교라고 대답할 겁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고요. 외교위원장도 총 3번 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일관되게 다자주의를 추구했고요. 오바마 정부 때는 부통령으로서 다자주의, 한마디로 우리가 다 연합해서 중국을 압박하자라고 하는 피보트 에이지아 그거를 추진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게 취임 직후에 바로 대중 유화책을 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트럼프가 막 트윗하겠죠. 봐라, 바이든 뽑히면 미국 중국한테 넘어간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트윗들을 막 날릴 테니까 바로 대중 유화책으로 넘어가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동맹과 관계를 재구축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라고 보고요. 그 시간에 미국이 예를 들자면 한국 같은 나라를 계속 구애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중국도 계속 한국과의 거리를 좁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저희는 이 안에 있는 껴있는 소위 지금 한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참 피곤하기도 했고 힘들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트위터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 이런 트윗을 날리니까 저희가 참 일하기도 힘들었고 시장 대응도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규범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그거는 시장에게는 불확실성을 낮추는 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미국 이외의 그 지역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특별히 이제 반도체주 같은 대형 기술주를 제외한 기술 기업들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지수 전망을 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익 전망 그리고 밸류에이션 멀티플 이 2가지의 곱이 곧 주가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익 전망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계속 상향 조정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저희는 여전히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를 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요. 금융위기
이때 이익 전망이 상당히 빠르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 빨간색 선을 빼고 다른 선들을 보시면요. 2011년 중반까지 이 연간 EPS 전망치들이 꾸준하게 상향 조정이 잘 됩니다. 그러다가 주황색 선으로 딱 그려져 있는 거기를 기점으로 이제 12년, 13년, 14년으로 갈수록 연간 EPS 전망치가 계속 흘러내리죠.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2011년도에 예산관리법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2010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선거 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게 뺏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의 예산 매파들, 우리 티파티라고 알려져 있는 그분들이 대거 의회로 진출을 했고 이렇게 돈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래서 긴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시퀘스터를 발동해서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에서 6천억 달러, 그 외 지출에서 6천억 달러를 줄여서 총 10년 동안 1.2조 달러 줄이자. 한마디로 허리띠 졸라매자라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러면서부터 이익 전망이 꾸준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재정 긴축이 이렇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은 확실히 낮아졌다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최근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바이러스가 상당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낮아진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격수가 확실하게 저희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익 전망. 하지만 이제 수비에서 너무 많이 뚫려서 골을 먹으면 경기는 지게 됐죠. 특별히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대한 걱정이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융위기 직후에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잘 올라가다가 꾸준하게 아래쪽 차트, 왼쪽 차트 보신 것처럼 하향 조정이 됐었죠. 저희는 이 급등했던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승폭이 확실히 이렇게 확 축소됐던 게 이유가 뭐였을까?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다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더블딥이었죠. 재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꾸준하게 위로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때 또 나왔던 게 비전통적 통화정책, 포워드 가이던스, 양적 완화 같은 걸 했는데 사실 투자자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래서 연준이 과연 이렇게 저금리를 오래 유지할까? 이런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았던 때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재정 정책은 사실상 긴축으로 전환을 했었고요. 거기에 유럽은 매년 봄마다 재정위기가 왔었고 대경기 불확실성 역시 밸류에이션 멀티플에게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어떨까? 재침체 우려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재침체에 대한 우려를 확실하게 낮춰주고 있다고 보고요. 통화정책, 이게 비전통적 통화정책만 경험하신 분들도 이 금융업종에서는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높은 데다가 기준금리 인상을 스스로 연준이 이게 손과 발을 묶어서 못하게 만들었죠.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그래서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는 어느 때보다 또 높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재정 지출은 좀 세게 할 것 같고 유럽연합이 얼마 전에 유럽 의회와 그 향후 7년 동안 1.8조 유로의 그 예산안을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7,500억 유로의 회복기금까지 합의를 했죠. 저는 글로벌 부양 기조도 확실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여기서 더 낮아질까? 금융위기 이후 때처럼 저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비가 확실하게 받쳐주고 공격도 확실하게 나서면서 저희는 내년 주가 S&P 500은 고점은 4,090, 그 다음에 연말 종가는 3,900을 예상합니다. 그럼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저희는 이익 전망이 꾸준하게 상향 조정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익 전망이 꾸준하게 상향 조정될 때 같이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 애들이 누군가? 산업, 금융, 소재, 부동산처럼 이 경기 민감 업종들 저희는 내년에 좋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정책 변화의 수혜주들도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인프라 투자의 수혜가 예상되는 소재, 산업 업종, 투자 가시성이 확실하게 높아진 5G, 거기에 내년부터 파리 기후 협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서 친환경주에 대한 관심은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금리가 쭉 기조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 단계 이렇게 레벨업 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해서 금융업종, 특별히 레벨업이 저희는 상반기 또는 연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부터 금융업종은 담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